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철입니다. 당권 경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한동훈 중심으로 방송을 많이 해드렸죠. 제가 여러 번 밝혔죠. 이번 당권 경쟁에서는 한동훈을 지지한다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동훈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고 뭐 뉴스라기보다는요. 제 나름의 이제 분석과 평론 그리고 주장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 주로 와 계시고, 저하고 이제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다른 데 가셔서 들으세요. 유튜브 채널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수십 개 아닙니까? 구독자가 꽤 되는 20만 이상으로 보더라도, 50배도 넘겠다. 우파 쪽으로 보더라도요. 그런데 가셔서 입맛에 맞는 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하도 이제 그 밑에 댓글을 보면요. 다른 사람도 좀 다뤄주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다른 사람도 제가 뭐 가끔씩 다룹니다. 안 다루는 건 아니고요. 근데 썸네일에서 보셨습니다만, 이제 이번에는요, 당권 주자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한동훈이 이제 가는 길에 있었어요. 가장 큰 적수는 홍준표가 아니고, 원희룡이 아니고, 오세훈이 될 겁니다. 오세훈. 오세훈과 나중에 정말 대선 주자를 놓고 마지막 승부를 펼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한 번쯤 오세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죠. 비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를 비난하는 거 싫어합니다. 지적을 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대미문에 지금 그런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죠. 지금 4선 국회의원입니다. 4선. 한 번 더 나온다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5선 국회의원의 그 나름대로 의욕을 좀 보였었는데 요즘은 최근에 이제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요 반반이다 50대 50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서울시장으로 갈지 이제 차기 대선으로 갈지 반반 정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선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오세훈 시장 주변에는 벌써 사람들이 꼬여 있죠. 일단 가장 큰 게 세력이 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세력이 가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현재 국민의힘 정권이 그 속성을 볼 때요,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큰 구성 요소가 현재 오세훈 시장에게 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위 이제 범 MB계가 오세훈 시장을 간판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동훈은 그런 면에서는 조직은 갖고 있지 못하죠. 조직의 뒷받침 없이 이번에 이제 당권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동훈의 조직도 만들어질 겁니다. 정말 볼만한 대결이 이제 펼쳐질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의 가장 큰 힘은 뭐니 해도 대중적 지지도, 인기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대결이 경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세훈이 그동안은 대선 주자로서요, 거론은 됐지만 한 번도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장을 자꾸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홍준표, 유승민, 뭐 원희룡 등과 이렇게 부딪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선 주자로서의 파괴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볼륨, 스타일, 이미지 뭐 종합해서 보면 홍준표 정도는 가볍게 뛰어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희룡도 이번에 이 출마하면서 당권 도전하면서요, 너무도, 뭐랄까요, 좀 아쉬운 그런 걸 많이 드러냈습니다. 과거도 많이 드러났고요. 원희룡의 과거를 이렇게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어떠한 그 행동을 했든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제주도 지사 때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만들고 있었는지, 그야말로 완전 친중파리를 엄청나게 했다라는 게 다 드러나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소소한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이 드러나가지고, 소위 이제 보수 안에서도 원희룡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은 이번에 나온 게 오히려 자신의 정치 여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자충수가 되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죠. 그래서 그건 좀 더 지켜봅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뭐, 자칫하면 이 떨어질 경우에 완전히 그냥, 그, 인기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이 처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한동훈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네거티브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자꾸 악수를 두는 거죠. 그렇게 할수록 원희룡의 이미지가 더 이제 나빠집니다.
자, 그런데요. 오세훈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 천신정이라고 이제 천신정이 아니고 남원정이라고 불린 적이 있었죠. 남원정. 저쪽에는 천신정이고 이쪽엔 남원정이라고 이제 불린 적이 있었죠. 저쪽에 천신정은 천정배, 신기남, 그리고 정동영 그들이 이제 불린 적이 있었고요. 이쪽에는 남원정입니다.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이죠. 이런 사람들. 여기에 이제 더 붙이면은, 유승민, 오세훈, 지금은 이준석까지.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 스탠스가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파입니까? 아니다 그러죠. 좌파입니까? 좌파 같은데 좌파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중도라 그러죠. 중도.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일러서 중도 보수, 실용 중도 뭐 이렇게 불러줍니다. 원희룡도 거기에 있어요, 지금. 오세훈도 거기에 있었고, 전부 이 사람들이 대부분 과거 이회창 퀴즈로서 이제 정치판에 이제 들어왔던 사람들이죠. 전부 다 성공했죠. 나경원도 그 대열에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도 나경원이 가장 오른쪽에 있어요. 그 지금 거론된 사람들 중에서는 나경원이 가장 오른쪽에 있었다. 그래도 나경원이 뭐 선명한 우파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경원은 그래도 우파 냄새가 좀 났어요. 옛날부터도. 자, 어쨌거나 개개인 모두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다 그래 되어 있고 명확하게 이 사람은 우익이다, 좌익이다 이렇게 재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세훈은 흔히 그동안 좌파다라고 지적도 많이 받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중도 보수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따뜻한 보수를 지향했었죠. 지금 제가 거론한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세련된 보수, 따뜻한 보수 바로 그겁니다. 보통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죠. 뭐가 세련된 보수야, 뭐가 따뜻한 보수야냐고 바로 그냥 공격 들어갑니다. 하는 집마다 좌파처럼 보이고 뭐 이상하게 이제 생각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오세훈이 요즘 들어서 말이죠. 우익 행보랄까 우파적 행보를 강화하더라고요. 뉴스에도 보면 매일 이제 오세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오세훈 뉴스를 보면 서울시의 100m 높이의 초대형 태극기를 걸겠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랜드마크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높이 지금 광화문 같은 데 세우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이가 발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평양인 줄 아느냐? 평양에 주체탑 같은 거 세우려고 하느냐? 이들은 기이하게도 태극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존경심, 충성심이 없잖아요. 저 좌파들은. 어쨌거나 박지원이가 저걸 갖고요. 오세훈 시장을 공격을 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오세훈의 자기 나름의 어떤 색깔, 정체성을 조금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세훈 광화문 태극기 계획을 밝히자 조희연 교육감까지도 나서서 이건 낡은 국수주의다라고 합니다. 저들은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이 상징의 정점에 있는 태극기에 대해서도요.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더라고요.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그 골수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뭐 상징 체계, 상징 이런 것을 원하는 자들이 다수 있죠. 자, 어쨌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100m 태극기가 세워진다 그러면 이건 일약 이제 서울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걸 보면요. 야, 오세훈이가 저런 면도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오세훈 극단치닫는 팬덤 정치, 사이다보다 생수 같은 정치를 하겠다. 지금 오세훈에게는 팬덤은 없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나왔던 그 갤럽 여론조사에서는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비호감도가 가장 낮은 정치인이에요. 이 오세훈은.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볼 때 특별히 지지할 만한 어떤 입장은 아니지만 싫지 않은 거죠. 싫지 않은. 이제 그런 포지션을 이제 잡은 겁니다. 일단 오세훈이 원래 이제 그런 정치 지향을 조금은 갖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중도층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은요 비호감도가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우파에서도 오세훈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좌파들도 오세훈 정도면 뭐 밥맛이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비난할 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어쨌거나 오세훈은 자신의 지지 기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호감도가 아주 높은 정치인들이 몇몇 있었죠. 한동훈도 높은 쪽에 들어가더라고요. 이재명하고 비슷하게 높은 수치에 들어가 있었죠. 이거는 팬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반대 세력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 더 지지율이 높나 하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호감도 비호감도 그거는 지지율 조사하고 다른 겁니다. 어쨌거나 거기에서는 오세훈이가 1등이었어요. 좌우지간. 정원 쪽으로 1등이더라고요. 그거는 갤럽에서 예전에도 그걸 한 6개월 전에 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오세훈이가 1등 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도 오세훈이 1등을 했고 이걸 보면은 확장력이 있다는 거죠. 확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이 자기 지지율은 아닐지라도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지지율이 확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자, 요즘 와서요, 오세훈이 계속해서 이 우파적 발언을 합니다. 여기 보면요,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춰야 된다. 핵 무장론을 다시 재강조했습니다. 홍준표도 요즘 핵 무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오세훈도 이렇게 강한 우파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도 그렇고요. 이 핵 무장, 핵에 대한 이런 언급도 오세훈의 색채, 색깔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오세훈은 제가 보기에요. 이 사람은 우파예요, 우파. 예전에 무상급식 그것 때문에 시장직 걸고 승부수 던졌지 않습니까? 결국은 개표를 못했죠. 개표하려면 33.3% 이상 그게 투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약 한 5, 6% 정도 이렇게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치가 안 된 관계로 개함을 못했죠. 열어보지를 못했죠. 그리고 바로 폐기되고 말았죠. 그게. 그때 그 열었으면은 무조건 오세훈이 이기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는 강한 우파적 보수적 행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엉뚱한 짓 한다고 욕은 많이 먹었지만 그게 이제 오세훈의 그 나름의 자기 정치적 칼날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오세훈은 그 뒤로 그야말로 긴 암흑기가 옵니다. 그때 시장직 사퇴하고 나서 박원순을 이제 초대했고 박원순이 갑자기 붕 이렇게 서울시장 되면서 내리 참선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렵에 사실 최고 스타는 안철수였죠. 안철수. 안철수가 당시 뭐 이렇게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죠.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요. 단연 압도적 1위를 하더군요. 안철수가 60% 넘는 지지율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박근혜 대표가 뭐 20몇 프로로 2등 뭐 이런 식이었다니까.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때가. 그 안철수가 사실은 그때 서울시장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안철수가 너무도 거만스럽게 말이죠. 박원순이에게 패스해주고 자기는 대선으로 바로 직행한다라고 나갔다가 인생 망한 케이스죠. 안철수가요. 자, 어쨌거나 그때 그 오세훈을 보게 되면 그건 우파적 행보거든요. 무상급식을 그런 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다 이렇게 베푸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도 나름대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오세훈의 주장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보수적 주장입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자, 홍준표, 오세훈 조직 만만치 않다. 존재감 커진 여당 전대 신스틸러. 지금 당권 경쟁에서요. 홍준표, 오세훈 이런 조직들이 누구를 밀겠습니까? 한동훈을 밀지 않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원희룡을 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원희룡을 밀지 않고 나경원 쪽에 아마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홍준표는 여기 원희룡입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연극 연평 관람했고요. 그날에 연평 잊지 않겠다라면서 이 또한 이제 우파적 보수적 이제 행보죠. 이런 행동을요. 최근에 뉴스 나와 있는 것만 제가 이리 봐서 그렇지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자주 합니다. 요새. 이런 걸 보면서 이 오세훈 시장이 뭔가 지금 큰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제가 확신할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우파적 행보를 갑자기 하는가? 그동안 중도 행보를 계속했잖아요. 어쩌면 중도 좌파처럼 보이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가는 것은 차기 주자 이 군에 있는 올라와 있는 선수들을 딱 일별해 보면요. 한동훈이 지금 1위죠. 한동훈, 홍준표, 원희룡, 뭐 유승민, 뭐 이준석도 사실 보수에 이제 넣어주더라고요. 이준석. 그리고 자신, 오세훈 이 정도 아닙니까? 이 가운데 우파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파가. 진짜 우파 냄새 훨씬 풍기는 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파 무주공산입니다. 그중에 놀라운 것은 영남 인사가 아무도 없어요. 우파의 이제 본산인 영남, 특히 TK 쪽의 인사가 아무도 없고 어쨌든 PK 쪽에서도 없는 거예요. 지금 유승민이 하나 있지만 유승민을 영남 인사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유승민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행보에서 대구 경북에서도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영남 출신이지만 영남 인사로 분류하기 어려운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보니까 무주공산이 바로 우파야. 우익이야. 그래서 우익적 행보를 일부러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중도에는 어느 정도 확장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파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우파적 행보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세훈이 앞으로. 그때 되면요. 이제 우파들이 그동안 비난했던
그런 입장에서 오세훈이 달라졌네 라면서 오세훈에게 박수를 보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지금 우파들이 표를 줄 데가 사실 없잖아요. 원희룡은 사실 오세훈보다도 더 왼쪽에 있어요. 옛날 그 행보를 보면은 그냥 좌파 행보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그것은 여전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선거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니까 그게 들통이 막 나더라고. 요번에 그 TV조선에 강적들입니까? 거기 나가서 난리 났죠. 완전 그 모습 막 드러났죠. 진중권이 막 쏘고 그러니까 어버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 우파 그런 걸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들 유승민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사람들 홍준표 이런 사람들도 뚜렷하게 우파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안보 이슈에 있어서는 다들 우파죠. 안보 이슈는. 그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국내 정치 분야 뭐 복지 분야 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거 뭐 우파가 맞아? 좌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요. 그나마도 한동훈이 거론된 사람들 중에서는 오른쪽에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오른쪽에. 지금 거론된 한 5명 중에서는 그나마도 오른쪽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파가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우파 후보가 없다 보니까 오세훈이 지금 치고 나가는 겁니다. 우파 쪽으로. 그래서 우파 쪽에 많은 표가 있잖아요. 어쨌거나 지지층 안에서는 그들의 표를 쥐고 원래 이제 서울에서 기반을 닦으면서 자기 중도 확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하고 결합시키면은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지금 현 정권의 가장 거대한 세력이 범 MB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자신을 이제 밀 수도 있겠죠. MB 쪽에서 밀 수 있는 사람이 오세훈, 원희룡, 유인촌 이 정도죠. 그 중에 한 명인데 어쨌거나 지금 가장 우뚝한 존재는 오세훈입니다. 이번에 만일에 원희룡이 당대표가 되면은 원희룡 카드도 만만치 않게 오세훈과 이렇게 대결하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만일에 당대표가 못 되고 또 그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봐서는요. 세력이 원희룡 쪽으로 안 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지율도 안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유튜브 안에서 뭐 일부 인터넷 여론조사에서만 좀 높게 나오는 거지 그건 여론조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 몰아주는 거지. 진짜 바깥에서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10%대 낮은 지지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로는 뭐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자 이렇기 때문에요. 오세훈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물실혹이 때가 왔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앞에 거대한 벽이 하나 생겼죠. 거대한 산일 수도 있는데 한동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뭐 블랙홀이 생겼죠. 뭐 저기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 전체 지지자들의 뭐 거의 절반 이상이 막 그쪽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걸 또 이렇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 마음은 있었지만 한 번도 대선 도전을 하지 않았던 그것하고 연결해서요. 이번만큼은 승부를 한번 걸어볼 만하다라고 여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어떤 전개가 되지 않겠나. 물론 한동훈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니셔티브를 쥐었다라고 봅니다만 오세훈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보수 전체의 정치 진영을 넓히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승부를 한번 펼쳐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요 흥행도 되고 그러면 저쪽에 이재명으로 갈 수 있는 이재명이나 저쪽 야권으로 갈 수 있는 관심도가 이쪽으로 확 쏠릴 수가 있어요. 한동훈 혼자 독주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같이 경쟁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봅니다. 오세훈은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정치 커리어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요. 지금이 절정이죠. 사실 절정.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정말 이제 기대가 됩니다. 한 1년만 지나면요, 이제 대선 바람이 슬슬 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때부터 유력 주자에 대해서 뭐 서로 간의 이합 집산이 개파가 막 이렇게 만들어지고 할 텐데요. 분명히 오세훈도 큰 어떤 흐름을 형성할 인물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참 그리고 말이죠. 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색깔을 좀 더 이렇게 정확히 알려 그러면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2019년입니다. 이때가 이제 문재인 때 아닙니까? 문재인의 그 학정, 폭정, 망나니 칼춤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때입니다. 이때가 이제 광화문 광장에 나갔어요. 오세훈이 저렇게 말하죠. 중증 치매 환자 넋두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도 저 정신 나간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최악의 대통령 문재인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강력한 목소리, 우익의 목소리잖아요. 사실 오세훈의 가슴 속에는 이런 게 숨어 있었다라고 봐야죠.
바로 이분과 함께 이런 걸 했더라고요. 13 국민대회.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많은 인파가 이 무렵에 모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진짜로 말로 100만 그러는데 진짜 1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모인 것 같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이때 모였었고 개천절 때 그때 아닙니까? 이때 그냥 그 청와대로 밀고 들어가자 그런 움직임도 있었죠. 그때가 혁명의 한 시기였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았죠. 자, 여기 보면요. 오세훈의 속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볼 때는요. 이 오세훈도 기본적으로 우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치를 하면서 보니까 수도권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자면 그걸로는 안 되니까 다소 중립적, 중도적 그런 행보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세훈은 생김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티나고 귀공자처럼 보인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릴 때 성장 과정을 보면요. 그야말로 여기도 개천이더라고요. 홍준표가 개천이잖아요. 이 오세훈 시장도 그 못지않은 개천이더라고요.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어려운 그야말로 그냥 공부를 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뭐 공부를 의지를 가진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성공을 하는 케이스죠. 오세훈도 이 스토리텔링이 되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동훈에게는 가장 큰 호적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은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 이것은 한동훈에게도요. 상당히 이제 들어볼 만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그냥 우리 후보 홍보하는 그런 방송을 원하신다면은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더라도 분석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주려고 제가 노력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한동훈 최고 이런 식의 방송은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빠 방송은 아니죠 제가. 그래서 분명히 이런 어떤 객관적 조건 정황 이런 것도 같이 섞어서 정치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뭐 그냥 그 냉철하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면 또 이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너무 또 이렇게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편파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다소 약간 중립적 어떤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그런 어떤 뭐랄까요. 나름대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골고루 섞어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 한동훈 대 오세훈 대 한동훈 이 큰 골격이 만들어지면요. 그 밖에 이제 후보들은 존재감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홍준표, 유승민 등등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요. 지지율이 이제 오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